스트레스가 배 불룩한 몸에 달라붙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3시간째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뒤 갈 곳이 없어 헤매다가 찾아온 이 버려진 창고. 공장이 문을 닫은 지 오래되어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깔린 먼지와 녹슨 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랫배에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다솔은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 움직임만이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준비할게. 떨리는 목소리로 뱃속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더 길게 등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빗물이 계단처럼 낮은 곳을 향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솔은 젖은 가방을 더듬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배터리 잔량 8%가 깜박였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는 순간 또다시 진통이 몰려왔습니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화면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누구든 제발. 다솔은 울먹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일까요? 믿었던 남자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이유로 짐을 거리에 내던졌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서 다시 움직이는 작은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기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다솔은 썩어가는 나무 상자를 끌어당겨 등받이 삼아 기댔습니다. 축축한 나무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았던 산모 교육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라고 했습니다. 다솔은 떨리는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천둥이 다시 울렸습니다. 빗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다솔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이 아이와 함께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창고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둠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진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공단 창고에서 홀로 28살 여인의 가장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통은 점점 더 강해졌고 간격은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다솔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고 목구멍에서는 피맛이 났습니다. 비명을 삼키느라 이를 너무 세게 깨물었던 것입니다. 창고 밖 폭우는 여전했습니다. 천둥이 칠 때마다 낡은 철제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다솔은 무릎을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배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점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기가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요. 다솔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견뎌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뇌리에 스친 얼굴이 있었습니다. 리우, 이 아이의 아버지.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그가 내뱉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3년을 함께했던 남자가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을 떠올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무게만 더할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진통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솔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창고 안을 채웠습니다. 손톱으로 시멘트 바닥을 긁었습니다. 거친 바닥에 손톱이 부러지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와야 해. 이제 나와야 한다고. 다솔은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창고 안을 가득 채운 작은 생명의 첫 울음이었습니다. 다솔은 떨리는 손으로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작은 몸이 손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살아있는 숨쉬는 우는 아기였습니다. 아가, 우리 아가. 다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쿵쿵거리는 그 박동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희미한 휴대전화 불빛을 비췄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가늘게 떨리는 입술. 아들이었습니다. 여태오. 다솔은 아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간직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태양처럼 밝게 오래도록 빛나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빛을 보며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젖은 원피스를 찢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천을 나누려 가슴에 바짝 안았습니다. 태호는 조금씩 울음을 그쳤습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 듯했습니다. 다솔은 등을 벽에 기댄 채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이제 고통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생명을 살려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먼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솔은 태호를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지친 몸이 스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버려진 창고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럽고 춥고 외로운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이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두 생명이 서로를 지탱하며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새벽빛이 인천 남동구를 비췄을 때 도시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밤사이 쏟아진 폭우가 남긴 상처가 곳곳에 드러났습니다. 거리는 흙탕물로 뒤덮였고 무너진 가구들이 여기저기 떠다녔습니다. 골목에서는 사람들이 멍한 표정으로 젖은 짐을 끌어안고 헤맸습니다. 창고 안은 고요했습니다. 다솔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태호의 작은 숨결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기진맥진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강남구 청담동에서는 고급 세단 한 대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50대 초반 정갈한 회색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강태준, 태산건설 대표이사였습니다. 차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강남 거리를 지나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강물은 탁하게 흐렸습니다. 태준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턱 밑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인천 남동구 일대 저수지 제방 붕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재 민수는 300가구 이상이며 태준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수지 제방 보수 공사. 작년에 그가 직접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공사비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기술팀이 반대했지만 묵살했습니다. 이윤이 우선이야 예산을 줄여 자신이 내렸던 그 결정이 지금 수백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처참해졌습니다. 무너진 집들, 진흙 범벅 골목 울고 있는 아이들. 차는 공단 지역에 멈췄습니다. 태산건설 소유의 낡은 창고 앞이었습니다. 10년 전 공장이 폐쇄된 뒤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구두가 진흙탕에 빠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무릉덩이가 철벅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세상이구나.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조차 이렇게 방치했습니다.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숫자로만 봤습니다. 예산안의 항목으로만 봤습니다. 진짜 사람들의 얼굴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태주는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분명 아기였습니다. 서둘러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창고 구석 썩은 나무 상자 옆에 무언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 창백한 얼굴, 피로 얼룩진 바닥. 그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듯한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여자는 의식이 없었지만 아기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결정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추상적인 피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아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성공 부명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외면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아기가 다시 울었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울음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돈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그 광경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여인과 갓난아기, 찢어진 옷과 핏자국,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구두 밑창에서 무릉덩이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여자가 움찔했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다솔의 눈이 초점을 찾았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태호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등을 벽에 바짝 붙였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목구멍에서는 피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야생동물이 새끼를 지키듯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주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위협이 아니라는 표시였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선을 낮췄습니다. 비싼 양복 바지가 젖은 바닥에 닿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해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경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낯선 남자가 나타났으니까요. 태주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거의 흰색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탈수 증세가 심해 보였습니다. 품속의 아기도 울음소리가 약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당신도 아기도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다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주세요. 다솔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마치자마자 몸이 흔들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태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약한 울음이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빠르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남에 있는 서울 메디컬 센터, 국내 최고급 사립병원이었습니다. 저 강태준입니다. 지금 즉시 응급의료팀을 보내주십시오. 위치는 인천 남동구 공단 3로 12번지 태산건설 창고입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담당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거기는 저희 병원에서 너무 멉니다. 근처 응급실을 아니요,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직접 오셔야 합니다. 신생아와 산모입니다. 이동식 중환자실을 갖춘 앰뷸런스로 30분 안에 도착하십시오.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합니다.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게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솔은 그 대화를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고급 병원, 이동식 중환자실, 전액 부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자신들을 돕는 걸까요? 의심이 들었지만 생각할 힘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도움이 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킷을 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자의 머리 밑에 받쳐주었습니다. 다솔은 거부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제 아기를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다솔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팔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태호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태주는 재빨리 손을 뻗었습니다.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생전 처음 안아보는 갓난아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연약했습니다. 숨이 붙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아기의 천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내가 숫자로만 봤던 사람들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옷이 평생 울어본 적 없던 남자가 낯선 창고에서 낯선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서 너무 많은 것을 놓쳐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은 이 순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서울 메디컬 센터 특실은 다솔이 평생 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얀 벽, 부드러운 침대, 은은한 조명. 창문 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고 의사들은 세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첫 이틀은 거의 잠만 잤습니다. 몸이 한계를 넘어섰던 것입니다. 링거를 맞고 영양제를 투여받고 따뜻한 수프를 먹었습니다. 태호는 신생아실에서 집중 관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건강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태준이 처음 병문안을 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다솔은 침대에 반쯤 기댄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창고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색한 질문이었습니다. 태준 자신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솔은 한참을 그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가져와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려는 배려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침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잠깐 저녁 퇴근길에 1시간.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문병을 왔다가 갔습니다. 과일을 놓고 태호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솔은 경계했습니다. 이 남자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눈빛이 진심임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것이. 이 주째 되던 날 다솔이 먼저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를 아시는 것도 아닌데.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그 창고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솔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방 붕괴 이야기를, 예산 삭감 이야기를, 자신의 결정이 수백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그 피해자입니다. 당신과 아기가 그 창고에 있었던 것은 제 탓입니다. 다솔은 숨이 막혔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제방 붕괴 사고, 이재민들. 그 사건의 책임자가 바로 눈앞에 이 남자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후회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다솔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이 남자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마워해야 할까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대화가 늘었습니다. 다솔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리우 이야기를, 버림받은 이야기를, 혼자 견뎌야 했던 임신 기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주는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퇴원일이 다가왔습니다. 다솔은 막막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제 집에 잠시 머무르시는 건 어떻습니까?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다솔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 집입니다. 방이 많습니다. 당신과 아기가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요. 태준이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다솔은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집에 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거리로 나가 태호와 함께 노숙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다솔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제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은 따로 써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신이 편한 대로 하십시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낯선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둘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청담동 한남더힐, 다솔은 차에서 내리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40층짜리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거울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태준의 집은 38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탁 트인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통창으로 한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고급 가구들, 예술작품들, 모든 것이 다솔의 세계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쪽입니다. 태준이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옷장, 화장대, 그리고 연결된 욕실까지. 다솔이 평생 살았던 원룸보다 컸습니다. 아기 침대는 내일 아침에 설치됩니다. 오늘 밤은 불편하시겠지만 아니요, 충분합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다솔이 끼어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너무 과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 반대편 끝, 최대한 거리를 둔 곳이었습니다. 저녁은 각자 먹었습니다. 태준은 서재에서, 다솔은 방에서 배달 음식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다솔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창고 바닥에서보다, 쪽방에서보다 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울었습니다. 다솔은 서둘러 아기를 안아 달랬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았습니다. 분유를 타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다솔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이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 깨우려던 게 아닙니다. 아기가 울까봐 미리 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다솔은 놀랐습니다. 그가 아기 울음소리를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이, 물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다솔이 말했지만 태준이 먼저 분유를 탔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농도를 잘 못 맞췄습니다. 다솔이 다가가 조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스쳤습니다. 다솔은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말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준은 부엌에 홀로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태준은 일찍 나갔습니다. 저녁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다솔은 집에서 태호를 돌봤습니다. 가끔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 공원을 걸으며 유모차를 밀었습니다. 태준은 집에 돌아오면 꼭 태호를 보러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허락을 받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라는 것을 다솔은 알았습니다. 안아봐도 될까요? 어느 날 저녁 태준이 물었습니다. 다솔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태호를 안았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팔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무거워졌네요. 처음 봤을 때보다.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솔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남자는 태호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단순히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다솔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이 집에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솔이 거실에 나갔을 때 그는 바닥에 앉아 아기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명서를 뒤적이는 모습이 어딘가 귀여웠습니다. 다솔은 모른 척 주방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한 잔 드릴까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다솔이 먼저 말을 걸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솔 씨, 태준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하게 지내셔도 됩니다. 이곳은 당신과 태호의 집이기도 합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다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계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거실에는 아기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한 가족 같았습니다. 아니,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복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어가지만 마음속 흉터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다솔은 병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 불빛들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자신과는 무관한 닿을 수 없는 세계. 태주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부터 병실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솔이 잠에서 깨어 아침 식사를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어느 날 다솔이 물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잊고 싶어서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다솔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깊은 이유가. 일주일째 되던 날 태준이 작은 천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플라스틱 쇼핑백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포장된 가방이었습니다. 다솔은 의아한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뭔가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칫솔, 순한 비누, 보습 크림, 부드러운 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값비싼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기본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가슴을 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는 것. 그 사실이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작 칫솔과 비누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배려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봐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다솔은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화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병원 식사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다솔은 임신 기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태주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정말 혼자였어요. 다솔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우가 떠난 뒤의 나날들, 집에서 쫓겨났던 날, 공단 창고를 찾아 헤매던 그 밤,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신에게 향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솔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틀 뒤 간호사가 태호를 데려왔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아기였습니다. 다솔은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태주는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다솔은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아보시겠어요? 다솔이 물었습니다. 자신도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태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을 내밀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솔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다솔은 조심스럽게 태호를 그의 팔에 옮겨주었습니다. 팔을 받쳐주는 법을, 머리를 지지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태준의 팔이 떨렸습니다. 큰 손에 안긴 작은 생명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태호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통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생겼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다솔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 남자도 아픔이 있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처가 있구나. 고맙습니다. 태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다솔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가요? 믿어주셔서, 이 아이를 안게 해주셔서. 그 말에 다솔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신뢰가 그 순간 생겨났습니다. 아직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태호를 안고 있는 동안 태준의 세계는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그토록 단호했던 팔이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나무잎처럼 떨렸습니다. 아기의 천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이 작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다솔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롭습니다.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완전한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느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저 존재하는 생명을 지킨다는 느낌. 태호가 작은 하품을 했습니다. 주먹만한 입이 벌어졌다 오므라들었습니다. 태준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솔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처음 봤을 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차가워 보였습니다.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진짜 사람 같았습니다. 가족이 없으시나요? 다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솔은 숨을 멈췄습니다. 태준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경기도의 한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보육 선생님들은 친절했지만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솔은 알았습니다. 그 무덤덤함 뒤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16살에 시설을 나왔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가족이 없으니 일만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태준은 태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성공할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면서. 다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남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 이해되었습니다. 자신도 외로웠으니까요. 버림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를 안으니까 이상합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것을 느낍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받지 못한 것을 이 아이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솔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남자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절실한 바람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뭡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다솔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태호입니다. 태양의 태, 밝을 오. 태준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태호, 좋은 이름입니다. 밝게 자라라는 뜻이군요. 네, 어둠 속에서 태어났으니 빛 속에서 자랐으면 해서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끈이 세 사람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닌 남자였지만 태준은 이미 이 아이에게 무언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태호를 다시 다솔에게 건네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아저씨가 되어도 될까요? 곁에서 지켜봐도 될까요? 다솔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태호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세요. 태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병실에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연결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며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솔 씨 축하드립니다.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간호사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다솔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퇴원, 그 단어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병원을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돈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하는 걸까요? 태호를 안고 찜질방을 전전해야 하는 걸까요?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들이 물러갔습니다. 다솔은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기쁨이어야 할 순간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태주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다솔의 반응을 다 봤습니다. 의사가 떠나자마자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다솔이 먼저 말할 때까지. 한참 뒤 다솔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부끄러움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28살 성인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치욕이었습니다. 집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해 봤는데 다들 어렵대요. 저 때문에 피해받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쪽방이라도 구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제게는 10만 원도 없어요. 공과금도 밀렸고 휴대폰도 곧 끊길 거예요. 태호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말이 끊겼습니다.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제 방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집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막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태준이 말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다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 제 집에 방이 많습니다. 당신과 태호가 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머무르세요. 다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과분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얼마인지 상상도 안 됐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안 돼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더 이상은. 다솔 씨.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태호를 생각해 주세요. 이 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방, 깨끗한 물, 제대로 된 음식,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다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호,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거리에서 자도 괜찮았습니다. 굶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안 됐습니다. 갓난아기를 추위와 배고픔에 노출시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집세를 낼 수 없어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다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지내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해가 안 돼요. 다솔이 울먹였습니다.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부탁입니다. 받아주세요. 진심이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다솔은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태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솔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배고파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결정이 섰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다솔이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원하면 즉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방은 따로예요. 저랑 태호만의 공간이 있어야 해요. 당연합니다. 제 집은 넓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다솔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태호를 위해서라면 무릎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제가 일자리를 구하면 바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하세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여인과 아이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날 밤 다솔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내일 밤 태호는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을 테니까요. 태준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그들이 온다는 것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속죄할 기회가 생긴 것이니까요. 청담동 펜트하우스는 다솔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대리석 바닥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은 너무 높아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쪽입니다. 태준이 앞서 걸었습니다. 복도는 호텔처럼 넓었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다솔은 태호를 아는 채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자신의 신발이 이 깨끗한 바닥을 더럽히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옷장,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창문도 컸습니다. 연결된 욕실까지 있었습니다. 이 방 하나가 다솔이 살았던 원룸보다 넓었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다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불편했습니다. 구석에 새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과 하늘색 모빌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이불과 베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솔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가 이런 것까지 준비했을까요? 제가 어제 준비했습니다.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태준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다솔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큰 남자가 아기 침대를 고르고 모빌을 달았다는 상상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첫날 밤은 이상했습니다. 침대가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이불이 너무 포근했습니다. 오히려 잠이 안 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바닥이 쪽방요가 몸에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다솔이 나가보니 태준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빵을 굽고 계란을 삶고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주무셨습니까? 네,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다솔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회사에 가봐야 해서요. 태준은 재킷을 입고 나갔습니다. 다솔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태준은 아침 일찍 나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꼭 태호를 보러 왔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허락을 구하고 아기를 잠깐 안아봤습니다. 다솔은 낮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태호를 돌보고 청소를 하고 요리를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신세를 지고 있으니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천 제방 붕괴 사고 관련 뉴스였습니다. 화면에 태산건설이라는 글자가 크게 나왔습니다. 태산건설 강태준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솔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준의 회사였습니다. 뉴스는 제방 붕괴로 인한 피해를 보도했습니다. 수백 가구가 집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고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힘든 하루였나 봐요. 다솔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네, 제방 붕괴 사고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던데.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제 회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다솔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실수를 했고 그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표님은 좋은 분이세요. 다솔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회피했을 텐데 대표님은 정면으로 마주하시잖아요. 피해자들을 돕고 계시고요.
태주는 웃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자신이야말로 그 피해자 중 한 명인데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태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다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태호를 살려주셨고요.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 말이 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은인. 자신은 은인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솔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대표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을 거예요. 태준은 차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인의 순수함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솔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좋은 사람, 은인,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저 물 위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흘러갔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은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솔은 아침에 일어나 태호를 돌보고 집안을 정돈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태주는 규칙적으로 출퇴근했습니다. 밤에는 꼭 태호를 보러 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상한 가족 같았습니다. 아니,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다솔은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거리를 헤매지 않아도 되고 내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태준이라는 사람이 이 넓은 집에 혼자 사는 이유가, 가족이 없는 이유가, 왜 자신들을 이렇게까지 돌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태준은 회사에, 태호는 낮잠 중이었습니다. 다솔은 거실을 정리하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진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큰 집인데 가족 사진 하나 없었습니다. 여행 사진도 친구 사진도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나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 커다란 책상, 가죽 의자.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을 훑어봤습니다. 경영서, 법률서, 건축 관련 서적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서 무언가 걸렸습니다. 나무 상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마감의 작은 상자였습니다. 다솔은 망설였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하지만 손은 이미 뚜껑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기대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다솔은 첫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인천 서창 저수지 제방 보수공사 계획안. 심장이 멎었습니다. 서창 저수지, 자신이 살던 동네 근처였습니다. 붕괴된 그 제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기술팀 보고서였습니다. 붉은 글씨로 경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긴급 보수 필요, 구조적 위험 높음, 즉각 조치 권고. 그 옆에 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예산 삭감, 공사 연기. 필체를 알아봤습니다. 태준의 글씨였습니다. 식탁에 남긴 메모들과 같은 글씨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이었습니다. 날짜는 작년 5월 제방보수 예산안 논의였습니다. 결정사항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강태준 대표 결정, 예산 50% 삭감, 공사 우선순위 하향 조정. 다솔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신문기사 스크랩이 보였습니다. 제방 붕괴 사고 기사였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들, 진흙 속 사람들, 울고 있는 아이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태준이, 그가 결정한 것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착각이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사람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서류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또렷한 서명. 강태준, 대표이사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태호를 살려준 사람이,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을 그 지옥으로 몰아넣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잃은 것도, 거리를 헤맨 것도, 창고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던 것도 모두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이윤을 높이려고 내린 결정이 수백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과 태호도 그 피해자였습니다. 어떻게? 다솔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요? 매일 얼굴을 보며 함께 식사를 하며 아이를 안겨주며 어떻게 그토록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의 눈에서 본 괴로움, 말하지 못하는 고통, 그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죄책감이었구나. 하지만 알았다면 진작 말했어야 했습니다. 숨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절대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그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다솔 씨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조차 거짓말 같았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섰습니다. 미소를 짓다가 멈췄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주저앉아 있는 다솔, 그녀 손에 든 서명 문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비밀이 탄로났다는 것을, 끝났다는 것을. 다솔 씨, 나가요. 다솔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다솔은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태준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문을 향해, 방을 향해, 태호를 데리러. 태준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무의미했습니다. 다솔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폭우가 아니라 거짓말이 원인이었습니다. 다솔은 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호의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저귀, 분유, 담요, 태준이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다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태호에게 필요했으니까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솔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짐을 쌌습니다.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다 봤어요. 서류에 다 있더라고요. 당신 서명, 당신 결정.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뭐요? 변명할 거예요? 몰랐다고 할 거예요? 다솔이 돌아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기술팀이 경고했잖아요. 위험하다고, 즉시 보수해야 한다고. 그런데 당신은 예산을 줄였어요. 왜요? 돈 때문이죠? 회사 이익 때문이죠?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다솔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우습네요. 정말 우습어요. 제가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이 원수였네요. 다솔 씨, 그때 저는 젊었다고 할 거예요? 몰랐다고 할 거예요? 그런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다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호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솔은 재빨리 아기를 안았습니다. 달래며 속삭였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 엄마와 아이가 창고 바닥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탐욕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50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발 나가지 마십시오. 적어도 태호를 위해서라도. 다솔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남자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만 있었습니다. 태호를 위해서요? 당신이 태호를 말할 자격이 있어요? 이 아이가 왜 창고에서 태어났는지 알아요? 당신 때문이에요. 제 방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집이 있었어요. 따뜻한 방에서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병원에 갔을 거예요. 다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혼자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서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태호도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구해줬죠. 영웅처럼. 하지만 당신은 영웅이 아니에요. 당신은 범인이에요. 우리를 그 지옥에 빠뜨린.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다솔이 물었습니다. 조금 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아팠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저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집으로 데려왔을 때 매일 저를 보면서 왜 숨겼어요?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당신이 떠날까봐. 비겁했습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매일, 매 순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솔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태호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당신의 사과는 받지 않을 거예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다솔 씨, 제발 밖은 위험합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 당신 집이 더 위험해요. 거짓말로 가득한 이 집보다는 거리가 낫겠어요. 차갑게 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무너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적이었습니다. 의지했던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혼자였습니다.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솔은 태호를 옷으로 감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원점이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다솔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태호를 지키려고 자신의 몸으로 가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배고파서, 젖어서, 불편해서. 조금만 참아 우리 태호. 엄마가 곧 따뜻한 곳 찾아줄게. 떨리는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들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쪽방을 얻을 돈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눈총을 줬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20% 남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무료 숙소, 긴급 지원, 엄마와 아기. 몇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립여성 쉼터,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가장 가까운 곳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영등포구였습니다.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시립여성 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깨진 간판. 하지만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솔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비 맞았네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솔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수건 가져올게요. 여자가 서둘러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다솔은 먼저 태호를 닦았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담요로 감쌌습니다. 아기가 몇 개월이에요? 2달이요. 어머, 어린데. 엄마는? 혼자예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사연을 묻지 않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방이 하나 비어 있어요. 좁지만 깨끗해요. 일단 쉬세요. 안내받은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바깥 풍경은 다른 건물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붕이 있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태호를 옆에 뉘었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다솔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가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넓은 방, 한강 뷰, 그리고 태준. 매일 아침 인사하던 그 사람, 태호를 안아주던 그 사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진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빚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소리내서 울지 않았습니다. 태호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청담동 펜트하우스는 고요했습니다. 태주는 다솔이 있던 방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아기 침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빌이 바람에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다솔의 베개를 안았습니다. 희미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그녀의 흔적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빈 집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다솔의 글씨였습니다. 당신이 사준 것들은 두고 갑니다. 태호에게 필요해서 가져가는 것만 챙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다시는 저희를 찾지 마세요. 짧은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태주는 메모를 꼭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둠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다솔의 신뢰를, 태호의 웃음을, 그 작은 가족 같았던 따뜻함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다솔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시는 찾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50년 인생에서 가장 길고 외로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에도, 영등포구 쉼터에도. 같은 비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였습니다. 쉼터에서의 첫 주는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솔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공동 욕실에서 세수하고 태호를 씻기고 공용 주방에서 분유를 탔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를 업고 있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요. 저는 수진이에요. 여기 3달째예요. 익숙해지실 거예요. 수진은 친절했습니다. 쉼터 규칙을 알려줬습니다. 소등시간, 식사시간, 청소 당번 모두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다솔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처지의 여자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다솔은 낮 동안 태호를 돌봤습니다. 쉼터 마당에서 햇볕을 쬐었습니다. 작은 마당이었지만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때려서 나왔어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팔에 멍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요. 다른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각자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솔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제방 붕괴로 집을 잃었다고, 창고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세부 사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쉼터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불편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거짓말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공용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아기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태산건설 강태준 대표, 제방 붕괴 책임인정 기자회견. 다솔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화면에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 넥타이도 없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했지만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피해자 여러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 서창 제방 붕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다솔은 숨을 멈췄습니다. 작년 제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보수공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기술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구조적 위험을 알면서도 이윤을 우선시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오래. 그 결정으로 수백 가정이 집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저 사람 대단하네. 옆에 앉은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태산건설 대표 이사직에서 사퇴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많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재산 전액을 피해 복구에 사용하겠습니다. 새로운 주택 건설, 생활 지원, 의료비 지원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솔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저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거짓일까요?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재단. 제방 붕괴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평생 돕겠습니다. 태주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 더 오래. 카메라가 계속 터졌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로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앵커들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례적인 사과문입니다. 개인 재산 전액 기부는 파격적이네요. 거실의 여자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인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다솔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태준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회사를, 재산을, 지위를. 왜일까요? 정말 속죄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지 세탁일까요? 하지만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무너진 그 얼굴. 거짓말로 만들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너무 밝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별이 있을 것입니다. 태준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을까요? 다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자신과는 무관했습니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무거웠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태호가 잠결에 움직였습니다. 다솔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천이 느껴졌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는 자주 비가 왔습니다. 다솔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의 기자회견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보도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정역 사퇴, 전 재산 기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댓글은 반반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칭찬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다. 책임지는 모습이 대단하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비난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태준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댓글도 뉴스도 그저 일했습니다. 다시 시작.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사무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낡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피해 지역 한가운데였습니다. 태준은 매일 그곳에 출근했습니다. 양복을 벗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현장으로 갔습니다. 새 마을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터에 새 집들이 올라갔습니다. 태준은 인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벽돌을 날랐고 시멘트를 섞었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대표님, 이런 일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장 소장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무너뜨린 집입니다. 제 손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이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단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작은 집들이었습니다.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튼튼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입주식이 열렸습니다. 피해 가정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들, 노부부, 젊은 부부들 모두 새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태준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축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무렵 다솔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쉼터 원장이 불렀습니다. 다솔 씨, 좋은 소식이에요. 원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주택 배정 통보서였습니다. 다시 시작, 재단에서 새 마을을 만들었어요. 제방 붕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정한대요. 다솔 씨도 해당돼요. 다솔은 서류를 받습니다. 인천 남동구 새들마을 20평형 단독주택 무상 제공. 정말요? 네, 가구도 다 갖춰져 있대요. 다음 주에 입주 가능하다고 해요. 꿈만 같았습니다. 집이 생긴다는 것이. 태호와 단둘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다시 시작 재단이요. 태산건설 전 대표가 만든 거래요.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다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저는 안 받을래요. 왜요? 그냥 제게는 맞지 않아요. 원장은 아쉬워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솔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 새마을 가기로 했어. 가보지 않을래? 구경이라도. 다솔은 망설이다 따라갔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새들마을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100채가 넘는 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마당도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지나쳤습니다. 아직 짓고 있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움직임이 서툴렀습니다. 벽돌을 나르는데 힘들어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손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50대 남자가 20대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다솔은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태준은 쉬지 않았습니다. 벽돌을 날랐고 시멘트를 부었고 삽질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모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태준도 함께 앉았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다솔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변했구나. 쇼가 아니구나.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구나. 하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불렀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솔은 마지막으로 태준을 봤습니다. 그는 다시 일터로 갔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메고 걸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다솔은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움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에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새들마을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150 가구가 입주했습니다. 골목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래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생활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솔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쉼터 원장의 설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태호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제대로 된 집이 필요했습니다. 입주한 집은 작았지만 완벽했습니다. 거실, 작은 방 2개, 주방, 욕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가구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침대. 우리 집이야. 태호. 우리만의 집. 다솔은 아기를 안고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웃들도 좋았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제방 붕괴로 집을 잃은 사람들,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도왔습니다. 다솔은 낮에는 태호를 돌봤습니다. 저녁에는 마을회관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과제빵 과정이었습니다. 기술을 배워 일자리를 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은 아직 돌아갔습니다. 추가 시설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노인정, 작은 도서관, 마을을 완전하게 만들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솔은 가끔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는 아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일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청담동에서 보던 그 지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다솔은 태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태준이 보였습니다. 페인트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외벽에 색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노란색이었습니다. 밝은 노란색. 아저씨, 힘들지 않아요? 젊은 인부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게 당연하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래도 대표님이셨잖아요. 이런 일까지 하실 필요가, 대표였기 때문에 더 해야 합니다. 제가 망친 거니까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자기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다솔은 나무 뒤에 서서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대표님 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 마을이 완성될 때까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평생이요. 평생이요. 네, 제가 저지른 잘못은 한두 해 일해서 갚아질 게 아니니까요. 인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함께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다솔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전히 원수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다른 사람일까요?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다시 세우기도 한 사람. 엄마는 아직 모르겠어, 태호야. 다솔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할지 아직은 모르겠어. 화가 나. 여전히 화가 나. 네가 창고에서 태어나야 했던 거, 엄마가 혼자 아파해야 했던 거, 다 그 사람 때문이야. 태호는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사람이 불쌍하기도 해. 평생을 속죄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매일 땀 흘리며 일하는 게 얼마나 외로울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야. 아직은 절대 아니야. 하지만 미움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이 마을을 물들였습니다. 저 멀리 공사 현장에서 한 남자가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무엇이 보일까요? 희망일까요? 후회일까요? 다솔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망치지 않고 있다는 것, 매일 묵묵히 자신의 잘못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조금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불이 켜졌습니다. 150개의 집, 150개의 불빛, 그 빛들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다솔은 태호를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솔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또 저 사람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다솔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다솔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잠든 태호의 얼굴.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아기의 볼을 비췄습니다. 천사 같았습니다.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물어볼 것입니다. 아빠는 누구냐고, 왜 없냐고.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태준의 이름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손가락이 머뭇거렸습니다. 보내야 할까요, 이 사진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 망설였습니다. 5분, 10분, 20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메시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글자도, 그냥 사진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되었습니다. 다솔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왜 굳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낸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어딘가 작은 원룸에서 태주는 잠들려던 참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팔았습니다. 재단 기금으로 넣었습니다. 이제 그가 사는 곳은 구로구의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침대도 소파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었습니다. 옷 몇 벌, 노트북, 서류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누구일까? 이 시간에 화면을 봤습니다. 다솔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잠든 얼굴, 평화로운 표정, 조금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뺨이 통통해졌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코, 입,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멈출 수 없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다솔에게, 태호에게 아니면 하늘에게.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린 것이었습니다. 아주 조금. 그날 밤 태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100번도 넘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주는 일을 마치고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공허함이 아니라 무언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꽃을 샀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것으로. 작은 국화 한 다발, 그리고 빵을 샀습니다. 동네 빵집의 단팥빵. 태호가 먹기에는 이르지만 다솔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새들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차는 팔았으니까요.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한 동네였습니다. 다솔의 집을 찾았습니다. 입주자 명단에서 주소를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지 못했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갈했습니다. 마당에 화분이 있었습니다.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기 옷도 보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다솔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개월 만이었습니다. 다솔은 조금 살이 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태주는 더 말랐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또렷했습니다. 왔네요. 다솔이 먼저 말했습니다. 놀라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 말씀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침묵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솔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태호가 매트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5개월 된 아기는 배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태준을 보고 멈췄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태호야. 아저씨 기억나니? 물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태호는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다솔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김이 올랐습니다. 태호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다솔이 물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매일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힘들었겠네요. 마땅히 겪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솔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태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솔이 기다렸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태호의 삶에 있게 해주세요. 아빠는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로 어른으로 이 아이를 지켜보게 해주세요. 진심이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다솔은 태호를 봤습니다. 아기는 웃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진심으로 대하세요. 동정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진짜로 이 아이를 아껴주세요. 약속합니다. 다솔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 더 하시겠어요? 이야기 좀 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태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노을빛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리고 태호는 그 사이에서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5년 후 새들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 지어졌을 때의 어색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마을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자랐고 골목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작은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다솔은 집 앞 평상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태준이 태호와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5살이 된 태호는 쑥쑥 자랐습니다. 아빠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못 잡았지, 아빠는 느려. 태호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태준은 일부러 넘어지는 척했습니다. 태호는 더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야, 강태호, 아빠를 너무 놀리는 거 아니니? 다솔이 소리쳤습니다.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태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못하거든요. 태준은 일어나 흙을 털었습니다. 다솔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처음 1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준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항상 물어보고 왔습니다. 괜찮냐고, 방해되지 않냐고. 다솔은 허락했습니다. 태호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그를 보고 싶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해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4번, 그리고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요리를 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태호는 태준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솔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3번째 해에 마을에 영구주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임시주택보다 컸습니다. 방이 3개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태준이 도왔습니다. 짐을 나르고 가구를 조립하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대표님, 이제 가보세요. 늦었어요. 다솔이 말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태준은 공구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책장만 마저 달고요. 내일 해도 되잖아요.